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대한민국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유럽 무대에서 아시아 공격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박살내고 EPL 득점왕에 오른 남자, 분데스리가를 흔들고 프리미어리그를 접수하며 이젠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품어야 하는 진짜 토트넘의 레전드. 국가대표에선 주장으로, 소속팀에선 상징으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감, 손흥민입니다. 1992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손흥민은 선수 시절 부상으로 일찍 은퇴한 손흥정 아버지로부터 톡톡거리만큼 엄격한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손흥정의 철학 기본 핵심은 기본기였습니다. 손흥민이 14세가 될 때까지 슈팅이나 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오직 기본기 훈련에만 매진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완벽한 양발 사용 능력은 아버지의 철저한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오른발잡이였던 손흥민에게 양말, 축구화, 바지, 시계 등 모든 것을 왼쪽에 먼저 착용하게 하여 약한 발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단련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자신도 새벽 3, 4시에 일어나 아들들의 훈련을 돕고 자신의 일을 마친 뒤 밤늦게까지 개인 훈련을 지도하는 등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아버지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아버지의 헌신적인 교육을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이 유럽 축구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건 동북고 1학년 시절 대한축구협회 프로젝트로 6개월 단기 연수를 경험하면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U17 대회에서 활약을 했고 이후 독일 함부르크 유스팀 입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함부르크 유스에서 2008-2009 시즌 15경기에서 9골, 2009-2010 시즌 후반기에만 11경기 6골을 넣으며 시즌 도중 함부르크 B팀으로 승격을 합니다. 입단 초기 손흥민은 심한 향수병에 시달렸습니다. 김치와 가족을 그리워했고 언어 장벽, 인종차별도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손흥민을 위해서 독일 이주를 결정을 합니다. 다음 시즌이던 2010-2011 시즌 18살이던 손흥민은 바니스의 루이를 만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니스의 루이는 첫 훈련 세션 후 손흥민에게 다가와 너는 좋은 선수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며 아버지처럼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머나먼 타지에서 어린 나이에 프로 생활을 시작한 손흥민에게 세계적인 스타의 이러한 관심과 지지는 단순한 격려를 넘어서 프로 선수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는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리그 데뷔전인 쾰른전에 선발로 나와 리그 데뷔골까지 넣어 구단 역대 최연소골을 기록, 구단에서 난리가 났고 함부르크 구단은 우리도 메시가 생겼다며 홈페이지에 극찬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함부르크는 재계약 계약서를 들이밀어 2010년 11월 4일 손흥민과 재계약에 성공을 합니다. 손흥민 본인도 이런 재계약에 흥이 났는지 2주일 뒤 조광래 국가대표 감독이 지켜보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전반기 최고의 데뷔와 최고의 활약 덕분에 함부르크 시즌 MVP에 뽑히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2012-2013 시즌 손흥민은 리그에서 12골을 기록하며 유럽 무대에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역대 5번째 한국인 선수로 이름을 올립니다. 디펜딩 챔피언 도르트문트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돌문에 36경기 무패를 끊어냈죠. 뛰어난 활약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리버풀이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며 280억의 이적료 준비를 고심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자신도 리버풀의 관심에 대해서 기분 좋은 일이라면서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빅클럽의 관심은 그의 재능이 더 큰 무대에서 통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 20살의 공격수가 리그 12골을 기록하자 손흥민의 몸값은 시즌이 끝나고 또 흘러나왔고 가장 적극적인 모션을 취한 바이엘 레버쿠젠과 2013년 6월 13일 5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127억에 당시 레버쿠젠 역대 최고 이적료로 시를레의 번호였던 7번을 부여받습니다. 연봉도 함부르크 시절 15억에서 38억으로 훌쩍 뛰어올랐죠. 11월 9일 전 소속팀 함부르크전에서 프로 첫 헤드트릭을 기록, 평점은 더할 나위 없는 10점 만점. 이에 국내 팬들은 박성에 이어서 국가대표팀을 이끌어줄 에이스로 손흥민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본인도 함부르크 시절에 비해서 더욱 발전했습니다. 90분당 공격 포인트가 0.42개에서 0.55개로 오른 것이었습니다. 도르트문트전 또 결승골을 넣어서 도르트문트전 3경기 연속골로 노란색 유니폼 사냥꾼이 됩니다. 3경기에서 결승골만 3골이라는 점은
손흥민에게 꿀벌 군단을 잡는 양봉업자라는 별칭을 달아주기에 충분했죠. 레버쿠젠의 전설인 차범근이 손흥민을 이때부터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기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마지막 브레멘전에서 천금 같은 헤더 결승골로 팀을 4위에 올려놓습니다. 챔스 티켓을 가져왔음은 물론 본인으로선 2년 연속 리그 2자릿수 골이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꿈이었던 월드컵에 처음 막내로 참가했지만 한국은 1무 2패에 그치며 조기 탈락을 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골을 기록하면서 한국 축구의 희망을 발견했죠. 그렇게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박지성의 국가대표 등번호 7번을 계승받게 됩니다. 2015 아시안컵 호주와 결승에서 천금 같은 동점골을 장렬시켰지만 아쉽게 한국은 준우승에 그쳤고 손흥민은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냅니다. 형들에게 미안하고 팬들에게 미안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차두리 형에게 우승컵을 안겨주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며 울먹이는 그의 모습은 많은 축구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패배의 아픔과 눈물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죠. 이때 호주의 감독이 바로 포스테코글루였습니다. 2014-2015 시즌엔 42경기에서 17골을 넣었고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5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유럽이 주목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손기복이라는 비난이 있긴 했지만 더욱 발전되고 예리해진 슈팅은 역시 손흥민은 슛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레버쿠젠에서의 꾸준한 활약은 손흥민의 가치를 더욱 높였고 이는 프리미어리그 진출이라는 그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토트넘 감독이었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사우스햄튼 시절부터 손흥민을 눈여겨봤고 토트넘 부임 후 그의 영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 역시 협상이 난항을 겪자 직접 나서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에게 구단의 진정성과 출전 시간 보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영입을 진행했을 정도. 레버쿠젠과 작별을 손흥민이 결심하게 된 건 구단의 태도, 벨라라비 중심의 전술, 유망주 브란트를 장기적으로 키우려고 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라던 차라노글루마저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잘못된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 더 이상 관계 회복은 힘들었습니다. 2015년 8월 28일 손흥민은 이적료 326억에 사인하며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했습니다. 토트넘과 계약 기간은 5년, 이번에도 역시 전 아런 레넌의 7번을 손흥민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만큼 같은 포지션의 경쟁자인 샤들리가 스탯 세탁에만 하는 터라 손흥민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얘기였습니다. 구단 역대 이적료로 따지면 1, 2위인 솔다도와 라멜라가 제 몸값을 못해준 터라 손흥민만 다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원래 한국 선수가 EPL에 진출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데 손흥민의 이적료가 세한선 130억을 넘어섰기에 성공할 수 있었죠. 카라바우와 유로파리그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평점을 9.2점이나 받았지만 이날 경기에서 드러난 단점이 오프더볼 움직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손흥민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됩니다. 이어진 리그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 프리미어리그 첫 골을 신고합니다. 그러나 맨시티전 부상을 당했고 이후 폼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 경쟁 상대에게 밀리게 되었고 후반 교체 투입의 횟수가 많아집니다. 손흥민이 쉬고 있을 때 토트넘은 리그 상위권을 향해서 순항 중이었고 뜬금없이 포텐이 터진 알리가 맹활약하면서 손흥민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갑니다. 국내 팬들은 여자 문제로 인해서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등등 엄청난 안티가 형성됩니다. 한편 레버쿠젠은 손흥민을 팔고 대체자로 데려온 치차리토가 연일 골 폭풍을 일으키자 손흥민을 향한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고 그 와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이 개막전부터 지적된 오프더볼. 워낙에 폼이 떨어져 있다 보니 경기 막판 86분에 투입되는 등 리그 28경기에서 1100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 시즌 출전 시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난 수준이었죠. 그런데 시즌 막바지 첼시 사우스햄튼전에서 손흥민은 이전과 다른 움직임으로 골을 장렬시킵니다. 손흥민이 뭔가 변하고 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15-2016 시즌 8골 6도움을 기록했지만 독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오프더볼이 이 정도 레벨이라면 EPL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게 팬들의 냉정한 평가였습니다. 볼프스부르크와 이적설이 연이어 터졌지만 현지 팬들은 아직은 남겨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고 한 시즌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볼프스가 378억까지 베팅 액수를 증가시켰지만 포체티노 감독은 끝까지 이를 반대합니다. 이적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잔류를 선택한 것은 그의
토트넘 커리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2016-2017 시즌 직전 어려운 여름을 보낸 손흥민, 리우 올림픽 8강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병역 혜택도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경쟁자인 응쿠드와 무사 시소코까지 차례로 영입되어 험난한 시즌이 될 것이라 예상을 했죠. 하지만 이만한 반전 드라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즌 손흥민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47경기에서 21골을 기록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14골을 넣으며 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매김합니다. 물론 강팀에게는 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해리 케인, 델레 알리와 함께 삼각 편대를 구성, 토트넘을 리그 2위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나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오프 더 볼 움직임이 발전하면서 토트넘에게 없어서 안 될 공격수가 되었으며 2016년 9월 3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해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7년 4월에도 6경기에서 5골 1도움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달의 선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리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16-2017 시즌 FA컵에서 6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미럴과의 8강전에선 토트넘 입단 후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는데 이 경기에서 일부 미럴 팬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뛰어난 경기력으로 응수한 그의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강한 멘탈을 보여주었습니다. 커리어 하이 시즌인 만큼 EPL 왼쪽 윙포워드로 에당 아다르, 알렉시스 산체스와 함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공격수로 성장을 했고 지난 시즌 부진을 떨쳐내고 토트넘에서 완벽한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손흥민은 2017-2018 시즌 4월과 5월 진통제 때문에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지만 53경기에서 18골과 11도움을 기록하면서 박지성이 보유했던 아시아 선수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2골을 터뜨리면서 한국의 에이스임을 전 세계에 입증을 했죠. 독일을 무너뜨린 두 번째 골은 한국 축구의 부흥기에 신호탄이 되었고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병역 혜택을 금메달 획득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대표 주포였다면 아시안게임에선 찬스 메이킹으로 동료들의 골을 도왔습니다. 병역 문제가 해결되자 손흥민의 주가는 더욱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18-2019 시즌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아시안컵 등 수많은 차출 때문에 우려가 있었지만 손흥민은 EPL 출전 시간 대비 최고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토트넘 소속으로 3,200분가량을 뛰며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샘스 무대는 곧 손흥민의 무대였습니다. 16강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전에서 선제골을 기록하며 팀의 3대0 승리에 기여했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8강 1차전에서 새로 개장한 홈구장의 역사적인 유럽 대항전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진 맨체스터 시티 원정 2차전에서 2골을 몰아치며 팀을 극적인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4강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골들로 그는 당시 아시아 선수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자로 등극합니다. 리버풀과 챔스 결승에서 다시 한번 프로 커리어 첫 우승을 꿈꿨지만 킥오프 1분 만에 핸드볼 PK가 나오는 바람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팬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토트넘 선수, 올해의 골을 비롯 개인상만 4개를 수상을 했지만 우승 트로피는 손흥민에게 쉽게 오지 않았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2019-20 시즌 초반부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던 손흥민은 번리전 믿을 수 없는 70m 드리블 골로 올해의 골을 넘어 피파가 선정하는 포스카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영광 뒤에 시련도 뒤따랐는데 에버튼전에서 안드레 고메스에게 가한 태클이 상대의 심각한 발목 부상으로 이어지면서 퇴장을 당했고 손흥민 자신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 달 뒤엔 첼시전 리디거와 경합 중 보복 행위로 레드카드까지 받는 불명예를 얻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2월 아스톤 빌라전에서 2골을 넣었음에도 오른팔 골절 부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해 시즌 아웃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0년 3월 프리미어 리그가 중단된 것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중단은 손흥민에게 부상 회복 시간을 벌어주었고 그는 이 기간을 활용해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3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이수하며
병역 의무까지 해결합니다. 팔 골절이라는 심각한 부상이 시즌 아웃으로 이어질 뻔했으나 팬데믹으로 인한 리그 중단이라는 외부 요인이 그에게 회복과 병역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장기적인 커리어 연속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그 재개 후 복귀한 손흥민은 생애 첫 10골 10도움으로 토트넘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합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해리 케인과 손흥민 이 두 명의 공격수는 많은 골들을 합작을 하고 있었고 2020-21 시즌 2라운드 사우스햄튼전 손흥민은 해리 케인의 도움을 받아 무려 4골을 몰아넣으며 팀의 5대2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선수가 특정 동료의 도움만으로 4골을 기록한 최초의 기록이었죠. 이처럼 케인, 손흥민의 연계는 환상적이었고 2021년 1월 토트넘 통산 100호 골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시즌 종료 후에는 해리 케인과 함께 PFA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음에도 팀 성적은 아쉬움이 컸습니다. 드디어 케인과 손흥민이 첫 프로 우승을 할 기회였던 카라바오컵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맨시티에게 패하며 또다시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결승전을 불과 며칠 앞두고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고 라이언 메이슨이 임시 감독이 되는 등 팀 내외적으로 어수선했죠. 챔피언스리그 결승 패배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준우승은 손흥민이 이제는 트로피를 따내기 위해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더 커져갔습니다. 29살 전성기의 손흥민이 지금 옮기지 못하면 그를 원할 팀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의견이었죠. 그러나 2021년 7월 손흥민은 토트넘과 2025년까지 4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팀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시즌 내내 꾸준한 득점력을 과시한 손흥민은 23골을 기록하며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건 23골 중에 PK골이 단 하나도 없었죠. 이로써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시즌 마지막 날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2골을 몰아치며 극적으로 득점왕을 확정짓고 팀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이끈 장면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해리 케인과의 찰떡 호흡도 여전히 빛났습니다. 2022년 2월 손흥민과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통산 37번째 합작골을 기록하며 프랭크 램파드와 디디에 드록바 듀오를 넘어 역대 최다 합작골 신기록을 수립한 것입니다. 2022-23 시즌 손흥민에겐 다소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8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부진에 빠져 손흥민의 기량이 이젠 하락세라는 얘기들이 나왔지만 레스터 시티전에서 교체 투입되어 단 13분 만에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연히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기대치도 상승했죠. 하지만 2022년 11월 1일 마르세유와 챔피언스리그 경기 중 상대 선수와 충돌로 아나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수술까지 받은 그는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온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 손흥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컸고 축구 팬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회복력과 강한 의지로 월드컵 최종 명단에 포함되었고 안면보호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정경기를 소화하는 투혼을 보여줍니다. 조별리그 1차전 우루과이전에서 찢어진 양말을 부여잡고 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표정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황희찬에게 그림 같은 어시스트를 배달하며 대한민국의 극적인 16강 진출을 견인합니다. 매 경기 몸을 사리지 않는 그의 플레이는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고 마스크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동료들 덕분이다라며 모든 공을 팀원들에게 돌리는 겸손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월드컵 대회에서 손흥민의 폼 자체는 그리 좋지 못해 욕도 먹었지만 결국 포르투갈전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건 에이스 손흥민이었습니다. 월드컵 이후 리그로 복귀한 손흥민은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으로 EPL 100호 골을 달성했지만 시즌 내내 그를 괴롭힌 탈장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2023년 3월 팀을 떠나 팀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 토트넘은 14년 만에 유럽 대항전에 진출에 실패합니다. 2023년 여름 새로 부임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요리스의 뒤를 이어서 손흥민을 팀의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했는데 EPL 역사상 첫 아시아인 주장이었습니다. 해리 케인마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상황에서 손흥민의 주장 선임은 팀의 구심점이자 정신적 지주로서 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주장 완정을 찬 손흥민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모범적인 리더십을 선보였습니다. 2023년 9월 버니전에서 주장으로 첫 헤드트릭을 기록했고 9월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2골을 터뜨려 토트넘 통산 150골을 달성했습니다. 9월 한 달간 4경기에서 6골을 몰아치는 활약으로 개인 통산 4번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을 했죠. 또한 토트넘 구단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최다 도움 기록도 갈아치우며 공격의 천병이자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면모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대에서의 어두운 그림자는 줄 수 없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024년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0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또다시 정상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유효 슈팅을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점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시안컵 우승은 손흥민에게 간절한 목표였고 8강전 결승골까지 터뜨렸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2024-2025 시즌 토트넘에게 매우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비싼 유망주들을 사들인 기대와는 달리 팀은 시즌 내내 하위권을 맴돌았고 한때 강등권 근처까지 추락하는 등 최악의 부진을 겪은 것입니다. 손흥민도 주장으로 분투하며 팀을 이끌려고 했지만 개인 성적도 이전 시즌들에 비해서 다소 하락했습니다. 리그 득점은 7골에 그치며 2015-2016 시즌 이후 처음으로 2자릿수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리그 부진과 다르게 유로파 리그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 팀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유럽 대항전에서 반전을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습니다. 유로파 리그는 팀에게 유일하며 희망인 기회였습니다. 알크마르, 프랑크푸르트, 보데를 차례로 격파하며 결승까지 도달한 토트넘은 공교롭게도 같은 리그의 맨유와 결승에서 만나게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16위, 17위 팀이 결승에서 만난 건 그야말로 단두대 매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긴 팀은 최악의 리그 성적과 별개로 메이저 우승을 거둔 성공적인 한 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오는 겹경사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천문학적인 상금과 TV 중계권료가 따라오고 여기에 챔스 진출팀이란 명분으로 선수 영입까지 가능합니다. 리그에서의 부진이 깊어지면서 유럽 대항전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맨유와 토트넘. 손흥민은 준결승을 앞두고 발 부상으로 약 한 달간 전력에서 이탈하기도 했으나 결승전을 앞두고 극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결승전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대신 수비력이 좋은 히샬리송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결승 경기는 누가 더 못하나의 연속, 결국 토트넘이 운 좋게 넣은 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1984년 이후 첫 유럽 대항전 트로피이자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들어올린 메이저 대회 우승컵이 되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손흥민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동료들과 기쁨을 만끽했고 태극기를 몸에 두른 채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토트넘 역대 최고 레전드 등극이었죠. 오랜 무관을 깨고 유럽 대항전 정상에 선 손흥민, 함부르크의 어린 유망주에서 시작해 분데스리가를 거쳐 프리미어리그의 아이콘으로 그리고 마침내 토트넘 핫스퍼의 주장으로 유럽 대항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까지 손흥민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찾고 싶다던 그의 바람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고 손흥민의 축구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이 시대가 낳은 낭만 중 하나가 아닐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